일본 독점금지법의 특질과 과제라고 했던 우리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의 글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1953년도 개정인데요. 이때 개정되게 된 배경은 첫째는 1943년이었나요? 예, 그때 법 제정한 것이 실제 운영도 제대로 안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 현상이 많이 이슈가 됐냐면, 주로 백화점의 납품업자나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경쟁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은 만들어졌는데 하는 일은 없고, 이렇게 되면 조직에 대한 이제 뭐 폐지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도모하던 것 중에 바로 그런 우리가 요즘 갑질이라고 말하는 이런 행위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 조문도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갑질은 자기의 경쟁은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랑 경쟁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주로 수직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각바로 힘의 남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 이름도 불공정한 경쟁 방법에서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그 경쟁을 저해할 우려라고 하는 실체 요건으로 넣어요. 그전에는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그 불공정한 경쟁 방법 금지라고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위법성 요건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나 부당한 거래 제한이나 사적 독점의 금지나 다 경쟁 제한성이라거나 단일한 위법 요건을 갖고 있었다가 1953년 개정으로 다시 이 위법성에도 이원화된 요건이 나타납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나죠. 나중에 우리나라 법은 이 조문에서 좀 더 나아가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라고 조문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더 넓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거래상 지위의 부당 이용, 이게 이제 일본법에서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 거래 방해 등 이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으로 추가가 돼요. 이게 1953년도의 개정인데 바로 일본 특유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란 FTC법 5조가 있더라도 역시 경쟁 제한 효과를 문제 삼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 제한 효과에는 이르지 않지만 그냥 놔두어서는 이 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나쁜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여기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금지를 다른 규정에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집어넣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기업결합 규정. 기업결합은 사실은 어떤 기업결합이라는 행위 유형을 통해서 시장을 구조적으로 반경쟁적인 구조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결합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상당히 까다롭게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금지하는 것 있습니다. 이 거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기업 결합 방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업 결합의 효과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기업 결합 방법은 이미 법에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 취득, 영업 양수도, 뭐 임원 겸임,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가 주식 취득도 있고, 회사 설립 참가, 회사 설립을 통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결합 유형이 있는데 불공정 거래 방법을 통해서 기업 결합한다고 해서 잡는다. 좀 말이 안 되죠. 예. 마찬가지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쭉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 어떤 이런 부분도 참 앞으로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특히나 운용을 할 때 있어가지고 일본은 어차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의 집행이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 의한 법 집행이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법 집행이 있고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공권력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요건과 효과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독점금지법 행정이 이제 있었던 특유한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조문은 일본이 뭐 우려만 있어도 잡는다, 우려만 있어도 위법으로 본다는 점에서 범적인 효과, 즉 제재를 강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규정의 실효성은 행정지도에서 확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제재를 하는 게 없어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일본이 1960년대로 50년대, 60년대 그 무렵에 백화점 잡았던 것, 백화점을 뭐 여러 많이 조사해서 처분을 내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재가 제재 수준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정지도에서 하는 것으로 확보되었다. 조문을 그렇게 이제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카르텔 규제나 독점 규제 등 즉 경쟁법 본래의 운용을 행할 수 없는 경제 환경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조직을 방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경제 환경에 맞추어 일본의 특유한 경쟁법 운용으로 활로를 찾게 된 것이었다. 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들어맞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1981년 4월 1일 창립해서 지금 40년 됐으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옛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초기의 모습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한번 불공정 거래 방법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판례, 여기부터는 뭐 워낙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가서 별도로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무의 과제, 그래서 이 사람은 원점 회귀를 하자, 즉 우리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나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경쟁 저해성이라는 것을 별개의 위법성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일한, 즉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또는 뭐 경쟁 제한 행위다 라고 하는 점에서 단일화한 원점 위법성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 교수의 그 견해로는 일본도 1985년경부터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 공정경쟁 저해성의 레벨을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의 특유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교수도 말을 아끼고 있죠. 특히 우울적 지위남용에 근거한 일본 특유의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실시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진지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고 사건은 불공정 거래 행위고 그 중에 또 태반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정위가 이제 와서 우리가 이것은 경쟁법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떼낼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걸 떼내서 어디 주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민사 불법 행위와 경쟁법의 영역에 사실 걸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본은 어떻게 고민할 거냐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특징 잠깐 보여드렸는데 일본법 개수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재벌 규제 조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부당 지원 행위라고 하는 규정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들어가 있고, 또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또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익 편취 행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규제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상당히 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는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직접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 집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전체 경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수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경쟁법과 관련은 되지만 시장을 전제로 하는 독과점 규제하고는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위법성 판단이 이제 경쟁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안 나오는 이 행위 유형들을 공정거래법에 그대로 둘 거냐, 따로 떼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어려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딜레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는 이미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하도급, 또 유통거래,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이전 대리점법, 대리점업법, 이런 것들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입니다. 여기 모두 다 그 나머지 특별법들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특수한 유형으로 발전되어
그 금지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특히나 요즘 갑질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고,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의 핵심이 사실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이걸 안 막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만 자꾸 이렇게 뭐 이것저것, 지금도 플랫폼 산업도 만들고 있잖아요. 플랫폼 산업 들어가 보면 역시 거래상 지위 남용이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너무, 역시 안 그래도 좀 복잡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난잡하게 된 이 법을 더 난잡하게 만드는 거죠. 집행기구 절차 발에서는 모든 민원성 신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이거는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나 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외에는 이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경쟁법을 이 많은 신고 사건을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물론 그것이 우리 사건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도 꽤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지금 왜곡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위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위원회를 여는데 그걸 검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사실 의심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위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물론 그 상임위원들이 특히나 오랜 시간 그 공정거래법 운용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나름대로는 타당한 결론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은 되게 짧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모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난이나 또는 비판이나 이런 문제점의 핵심이 모든 민원성 신고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관행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임위원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죠.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뭐 업무가 있잖아요. 보통 본인의 업무가 있는 분들이 비상임위원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또는 아무리 짧아도 뭐 1년 이상 걸리는 이런 사건에 대한 그 조사 내용,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깊게 볼 수 있겠느냐. 물론 요약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는 그쪽에 미리 선행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임들이 들어가서 이 결정에 한 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위원회 제도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견제를 위한,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이해관계 조정으로 하면 곤란하죠. 이건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결과가 그 어떤 사업자에게는 수백억 원의 가진금이 부과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형벌을 부과하는데 고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임위원 제도도 아주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 절차, 이러다 보니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1회로 보통 끝납니다. 심의는 그날 열려가지고 그날 답이 다 나와요. 아주 특별하게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뭐 이런 경우는 뭐 2회 또는 3회까지 간 경우 있습니다. 예전에 컬컴 사건도 그랬을 거고, 뭐 몇 개 사건은 그래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1회의 심의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그 제재 수준에 비해서 타당하냐라는 이런 의문이 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세부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거래법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우리나라가 개수한 일본 독점금지법이 애초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 그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